가족들의 치매 극복을 위한 로드맵 방송, 수많은 고민들 함께 나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공부할 준비가 돼 있는 사회자 이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치매가 더는 어렵지 않고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알려드리는 가이드 최경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이드님.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보니까 요로 감염 질환자가 매년 3만 명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제가 봤거든요. 그럼 우리 치매 어르신 중에도 이제 요로 감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실제로 요로 감염으로 인한 가족분들의 상담이 참 많으세요. 며칠 전에는 손녀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할머니가 86세인데 요양병원에 계신 지 6개월이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동안 방광염만 3번 걸려셨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항생제나 주사로 잘 치료가 되긴 했지만은 자꾸 재발하니까 할머니의 체력이나 컨디션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것 같아 많이 걱정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방광염은 왜 자꾸 재발하는지 어떻게 관리해 드리는 것이 좋은지를 물어서 상담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치매 가족분들이 치매에 의한 증상뿐만 아니라 또 동반되는 만성 질환, 또 재발성 감염 질환으로도 고생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요로 감염이 재발을 자주 한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런데 요로 감염이나 방광염 이거 다 같은 질병입니까? 잠깐만요. 예. 사회자님, 예. 질문은 한 가지씩만 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한 가지씩. 요로 감염의 재발 원인은 다양해요. 그래서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이 우선 요로 감염이 무엇이고 왜 발생을 하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알고 계신다면 그 원인을 찾고 나아가서는 대처하는 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빠르게 뭔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하게 되는데 이 인터넷 속에 있는 정보에도 옳은 게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정보도 이게 섞여 있지 않습니까? 네. 환자 가족들은 환자가 건강해지기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가 옳은지 옳지 않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 간절함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지난주는 치매 어르신의 욕창편을 들으시고 문의하신 가족분이 계셨어요. 어디에서 들었는데 욕창에 느릅나무가 좋다고 하는데 느릅나무를 먹고 발라도 되느냐고요. 꼭 보면 그런 정보를 인터넷에 되게 사람 마음 흔들리게 솔깃하게 써두긴 하죠. 우리 가로수 가족분들은 아직 의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렇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런 질병 관련해서 검증된 정보가 있는 사이트를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인터넷 검색창에 국가건강정보 포털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대한의학회에서 생산해서 전 국민에게 보급하는 그런 건강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국가건강정보 포털에 들어가면 검색 기능이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 원하는 질병 혹은 증상의 키워드를 입력하시면 누구나 쉽게 건강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치매 어르신을 모시면서 동반되는 만성질환 또 재발성 감염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국가건강정보 포털 요거 잘 기억하셔서 필요한 정보나 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어르신 돌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이드님, 앞서 우리 요로 감염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나눴는데 질문 좀 이어갈게요. 요로 감염은 이게 어떤 질병입니까? 요로 감염을 쉽게 설명드리면 이 소변길에 생긴 감염병을 말해요.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은 신후 요관을 거쳐서 방광에 저장하게 됩니다. 요일을 느끼게 되면 방광에 저장된 소변이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되고요. 이런 신장 요록의 각 장기에 미생물이 침입을 하게 되면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피해서 우리가 요로 감염이라고 해요.
이 요로 감염의 대표적 질환으로는 방광염이 있고요. 그러니까 요로 감염이라는 거는 이게 질환명은 아니네요. 그렇죠. 요로 감염은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치매 어르신은 노화로 인해 신체 여러 기관의 기능이 저하하고 감염에 대한 저항 능력이 감소되는데요. 특히 노화로 방광 근육이 약하게 되고 또 수분 섭취 등으로 인해서 요량이 감소되어 요 정체로 인한 요로 감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 전립선 비대, 직장이나 방광 또는 자궁의 하수에 의한 요로 폐색도 그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이럴 때는 통증을 호소하고 바로 병원을 가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치매 어르신은 스스로 자신의 신체적 변화에 대해서 의사소통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분들이나 어르신을 모시는 분들이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치매 어르신의 폐렴 편에서도 잠깐 설명이 됐습니다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증상도 있을 수 있고 또 스스로 내가 어디 아프다 이걸 설명을 못 하시니까 가족분들이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요로 감염은 이게 어떻게 생깁니까? 우선 요로계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요로계는 심장, 신우, 요관, 방광, 요도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요로계는 정상적으로는 무균 상태예요. 그런데 이 요로계에 병원성 세균이 요로 입구를 통해서 상행성 침입을 하여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 여러 임상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남성에서는 전립선을 통해 세균이 침입하여 요로 감염이 되기도 하고요. 그 말씀 중에 요로계에 병원성 세균이 상행성으로 침입을 한다. 이 말은 그러면 이제 아래에서 위로 침입을 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네. 주 원인이 되는 균이 요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니까 이 요도가 요로 감염의 관문이 되는 거죠. 그럼 원인균은 뭐죠? 원인균은 세균이 대부분이에요. 이 중 80% 이상에서 대장균이 검출이 되는데요. 요로 감염은 대변에서 생긴 세균이 회음부나 요도구 주변에 오염이 되어 있다가 요로나 방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대장균, 우리 손에도 균이 많지 않습니까? 그 얼핏 생각하기에 소변에 더 세균이 많이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정상적으로는 면역 방어 기전과 소변 배출로 씻겨 나가서 무균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즉 원래 소변에는 물, 염분, 그리고 노폐물 등 다양한 물질이 섞여 있지만 세균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 유발인자로 인해서 대장균이 침투하게 되면서 요로 감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유발인자라면 이게 어떤 게 있을까요? 유발인자라는 것은 어떤 원인균이 감염을 일으켜 질병을 발병시킬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는 상황을 말하는데요. 먼저 세균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장균이 모두 다 요로 감염을 일으키지는 않아요. 대장균 중 유전자 변이를 거쳐서 요로 상피세포의 부착력이 강해진 요로 감염균에 의해서 유발됩니다. 이러한 잔존 세균은 추후에 재발되기도 하고요. 돌연 변이를 통해서 병원성 대장균이 방광벽에 부착해서 염증을 일으킨다 이런 말씀이군요. 맞아요. 이 두 번째 유발 인자는 숙주, 즉 우리 신체의 인자인데 같은 상황에서도 개인에 따라서 요로 감염에 걸리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면역 반응과 관련된 유전적 요인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고령, 당뇨 등의 요인이 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성보다는 여성, 저연령보다는 고령에서 유발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네, 요로 감염의 빈도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잘 걸립니다. 그것은 여성의 요로가 짧고 곱게 생겼고 또 외요도구가 질과 항문에 가까워 세균 침투가 쉽거든요.
그런데 젊은 남성에서는 발병이 잘 안 돼요. 하지만 남성들도 나이가 들면 노화로 인한 전립선 비대증으로 성별 차이가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젊은 남성은 요로 감염에 잘 안 걸린다. 허나 나이가 많아지면 요로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가 되네요. 네, 맞아요. 65세 이상에서는 여성의 20% 정도, 그리고 남성은 10%에서 세균료가 관찰됩니다. 그리고 노인성 질환이 2차적인 배뇨 장애를 일으키게 되는데 기저귀를 사용했다든가 요로 카테타 유치로 요로 감염이 빈발하기도 해요. 네, 그렇군요. 아까 이제 방광염이 대표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요로 감염으로 인한 질환은 그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개괄적인 구분을 해보면 각 장기마다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은 방광염이 먼저 발생하고 방광염이 심해지면 상부요로로 신우신염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우신염이 심해지면 신농양이나 폐혈증으로 사망하기도 하고요. 요로 감염의 흔한 유형이 이제 방광염이고 이 방광염보다 심각한 형태로 나오는 게 이제 신우신염이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남성은 성맥체 감염균에 의해 전립선염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성과 마찬가지로 신우신염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치료는 잘 됩니까? 방광염으로 대표되는 하부요로 감염은 중한 합병증 없이 단기 항생제 요법으로 치료가 잘 됩니다. 반면에 이 신우신염으로 대표되는 상부요로 감염은 오한이나 발열, 옆구리 통증과 같은 급성 전신 증상이 나타나며 때로는 폐혈증으로 진행되기도 하고요. 이게 신우신염이 이게 무섭네요. 자, 정리해보면 요로 감염은 요로 위쪽에 염증이 생기면 신우신염, 아래쪽의 경우에는 방광염이나 전립선염으로 생긴다. 이렇게 되겠는데 정리하면 증상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감염 부위에 따라 다른데 방광염과 같은 하부요로 감염에서는 배뇨통이 특징적이에요. 그리고 배뇨 후 시원하지 않고 뒤가 묵직하게 느껴지는 이 잔뇨감 또는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또 소변을 참기 어렵고 급하게 봐야 하는 절박뇨 등의 방광 자극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아랫배나 하부 골반의 뻐근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해요. 심하면 혈뇨까지 나타나기도 하고요.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면 깜짝 놀라시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혈뇨가 있어도 만약에 단순 방광염이라면 진료를 받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조기에 치료하면 더욱 좋으니까 평소 어르신 소변에서 냄새가 난다든가 혹은 탁한 소변을 보이는 등의 증상이 있는지 자주 잘 살펴봐 주셔야 해요. 방광염은 열은 안 납니까? 네, 보통 방광염 같은 경우에는 발열과 같은 전신 증상은 잘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신우신염에서는 오한이나 발열, 옆구리 통증과 오심, 구토 같은 이런 소화기 증상도 보입니다. 이때 전신권태도 심하세요. 그렇군요. 그럼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가게 되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되는 거죠? 기본 검사는 소변 검사를 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일반 요 검사 및 현미경 검사를 시행하는데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거나 혹은 복합 요로 감염이 의심이 되면 필히 소변 배양 검사를 시행해요. 특히 최근 항생제 내성균에 의한 요로 감염이 빈번한데 재발하거나 혹은 치료가 잘 안 되면 균 배양 검사와 함께 항생제 감수성 검사도 하고 있어요. 소변에서 세균이 나오는지 또 나오면 어떤 균인지 알아본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상부 요로 감염인지 하부 요로 감염인지 감별해서 어느 장기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복합 요로 감염인지 단순 요로 감염인지 감별해서 조기에 치료 방향을 결정하고 폐혈증과 같은 합병증 출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원칙은 요로계에서 세균을 없애는 것인데요. 감염 부위, 정상의 경중, 동반 질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방광염 같은 이 하부 요로 감염은 항생제에 따라 3일에서 한 7일 정도 경구 항균요법으로 치료가 잘 되는데 1차 경구용 항생제로 치료가 잘 안 되면 균 배양 검사 및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통해서 2차 약제를 선택해서 치료하면 됩니다. 또한 대증적 요법으로 이 소염 진통제와 방광기능 조절 약제도 함께 병행 처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우신염 같은 이 상부 요로 감염은 1주에서 2주 항생제를 사용하고 증상이 심하거나 복합 요로 감염인 경우에는 입원 치료와 함께 항생제 주사 치료를 합니다. 또 요로 결석이나 배뇨 장애가 동반된 요로 감염은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도 병행하여야 해요. 항생제 치료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그러면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중한 요로 감염의 경우에는 항생제만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고 요로 폐혈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서 감염원에 대한 수술이나 시술로 병소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농양으로 폐혈증이 발생하면 경피흡인술이나 수술적인 방법 등으로 이 농양 배출을 시도하는데 여러 개의 막힘이 발견되면 레벨별로 다양한 비침습적인 시술을 해서 급성 중증 증상이 호전되면 그때서 근본적인 수술을 진행하게 돼요. 야, 역시 폐혈증이 제일 무섭네요. 자, 이렇게 치료법까지 알아봤고 이제 예방법도 알아봐야겠죠? 일반적으로 요로 폐혈증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다제 내성균의 증가와 또 고령으로 그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로 감염은 요도 방광을 통한 상행성 감염이 대부분이므로 이 방광염 예방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을 좀 알아보면요. 첫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세요. 이 소변의 지속적인 배출은 세균이 위로 이동하는 것을 감소해 줍니다. 하루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고요. 조금씩 자주 섭취하도록 하세요. 역시 수분 섭취를 통해서 소변을 제때 자주 보는 것이 좋은 거군요. 네. 그리고 규칙적인 배뇨 습관이 좋은데 50에서 100cc 정도의 잔뇨는 방광염 위험인자입니다. 특히 폐경시나 노인에게서 방광염 위험이 높는데 오래 참지 마시고 최소 3시간마다 배뇨를 해주는 것이 좋아요. 화장실 가기 귀찮다고 물을 잘 안 마시면 방광염 위험이 높아지니까 자, 여러분 규칙적으로 물 드시고 규칙적으로 소변 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개인위생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대변을 보고 난 후 닦는 방향이 중요해요. 반드시 앞에서 이 뒤쪽으로 닦도록 하세요. 요즘 비데 많이 사용하죠. 그 배변 후에 휴지로 잘 닦은 후에 비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비데 세척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휴지로 너무 세게 문지르거나 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이 회원부의 청결을 위해서 비누나 질 세정제로 세척하는 분이 많으신데요. 여성의 질 내부는 정상적인 경우 pH 4.5 정도의 약산성을 띱니다. 그런데 비누나 세정제는 알칼리성이에요. 그래서 비누나 세정제를 사용하면 산성도가 변하여 정상적인 질내 세균이 감소하고 감염성 이 세균이 증가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회음부 세척은 간단히 물로 세척하는 것이 좋아요. 예, 꽉 끼는 옷도 안 좋겠네요. 맞습니다. 꽉 끼는 옷도 유발 요인이 되기 때문에 피해 주시도록 하세요. 그 혹시 유산균이나 비타민 C 같은 이런 보조요법도 도움이 됩니까? 네, 보조 영양소 섭취가 여러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는데요. 유산균 요법, 비타민 C, 특히 크랜베리 물질이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먼저 유산균을 소개해 드리자면 유산균은 병원성 세균의 방광벽 부착을 차단해서 예방 효과가 있고요. 또 직접적으로 세균에게 유해한 물질을 생성하기도 합니다. 이 유산균은
경구투약과 질레투여 유산균이 있는데 이 질레투여시 경구 섭취보다는 더 효과적이지만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어서 주로 경구투약을 권유합니다. 요즘 뭐 드시는 유산균 제품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복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 그러면 비타민 C는 어떤 효능으로 또 어떤 효과를 얻을 수가 있나요? 비타민 C는 소변을 산성화시켜서 방광염 발병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소변 내 병원성 세균에 대한 정균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예. 앞서 어디 보자. 과일, 크림베리 물질?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흔한 과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크림베리는 체리처럼 생겼는데요. 이 미국 영화 같은 곳에서 추수감사절에 식탁 위에 등장하는 과일이에요. 이 크림베리의 떫은 맛을 내는 프로안토시아니딘도 이 요로 감염을 일으키는 병원성 세균이 방광벽에 부착하는 것을 방해해서 요로 감염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 소변의 산도를 높여 세균을 없애어 항염증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예. 방광염 있으신 분들은 좀 메모해 놓으셔야겠어요. 냉동 크랜베리나 또 이걸 또 약으로 구입해서 드시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메모 잘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소하시겠지만 디마노스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거 뭐예요? 디만도스는 저도 처음 듣는데. 이 또한 건강기능식품으로 복숭아나 사과, 블루베리, 녹두, 토마토와 같은 과일과 채소에서 발견되는 당인데 방광염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조 영양적 섭취의 예방적 효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서 항생제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너무 과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유, 그럼요. 당연하죠. 지금까지 알려드렸던 그 유산균, 비타민 C, 크랜베리, 또 디만노스 무조건 예방 차원입니다. 또는 재발을 방지하는 정도로 드시면 되겠어요. 대신 의학적으로 예방하는 치료 방법도 있습니다. 아, 그런 게 또 있습니까? 예. 질 위축을 보이는 폐경기 여성에서 국소 에스트로겐 요법을 사용하면 질내 유산균 증가를 보이게 되고 요도주의 대장균을 줄여 재발성 요로 감염을 감소시켜 줍니다. 에스트로겐 요법이라. 이게 여성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군요. 두 번째는 방광염 예방약으로 면역 강화 요법이에요. 방광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면역제제가 허가되어서 처방약으로 복용이 가능합니다. 면역 강화 요법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항생제 사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실 항생제가 잘 들어서 뭐하러 면역 강화 요법을 하냐며 홀대받은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항생제의 내성을 이유로 이 면역 강화 요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제 내성균도 있다면서요. 항생제 개발 속도보다 이 균의 변종 속도가 빨라서 의학이 이제 페니실린 발견 이전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그런 우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항생제는 적절하게 쓰면 보약보다도 더 좋은 약이거든요. 그래서 요로 감염은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조기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받으면 빨리 좋아지는 비교적 쉬운 질병인데요. 그런데 항생제에 대한 거부감으로 치료 도중에 임의로 중단하거나 혹은 너무 길게 남용하면 내성균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재발, 만성,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어서 꼭 비뇨기과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아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요로 감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제가 정리 또 한번 해봐야겠죠. 치매 어르신은 자신의 신체적 변화에 대해 의사소통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관찰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어르신의 혼동이 갑자기 증가되거나 자극에 대한 과민한 반응처럼 설명할 수 없는 행동 변화가 나타날 때 몸에 어딘가 아픈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둘째, 배뇨의 횟수, 일관성, 냄새, 양, 색깔을 자주 관찰해서 혹시라도 이상이 있다면 빨리 병원에 모시고 가야겠지요. 셋째, 충분한 수분 섭취를 위해서 하루 7, 8컵의 물은 섭취하도록 하시고, 넷째, 기저귀를 사용하는 경우 자주 교환하도록 하고, 요실금으로 인해서 젖은 속옷은 즉시 갈아입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뇨나 배변 후에 성기에서 항문 쪽으로 닦아주셔야지 대변의 병원균에 의한 비뇨기계 오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네.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감염 예방에도 관심을 갖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이 긴박뇨가 있을 때는 배뇨를 참지 말고 소변을 보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입욕 전에 샤워를 먼저 하고 또 목욕을 마친 후에는 즉시 소변을 보도록 돕는 것도 요로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진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이드님 고맙습니다. 네, 치매 가족 여러분, 어르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방광염에 걸리거나 또 재발하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세요. 오늘도 모두 화이팅입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결국 방광염이 자꾸 재발을 한다는 것은 치료가 잘 안 되어서라기보다는 내 몸이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라고 합니다. 너무 피곤하고 잠을 잘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면 방광염이 잘 생긴다고 하니까 우리 가로수 청취자 여러분 충분한 휴식 시간 꼭 갖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치매센터로 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잘 챙겨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알찬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구독하기 꾹, 좋아요 꾹, 우리 가로수에서 만나요.